자, 이제 세석 대피소를 나와 벽소룡 대피소를 향합니다. 옛 주차장이 공사가 한창입니다. 무슨 공사냐고 여쭤보니 내부 구조물을 다 철거하고 무슨 연구소를 만든다는 것 같습니다. 좋은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옆으로 50m 정도 걸어 올라가면 삼거리가 나오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50m를 걷는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도대체 남은 거리를 어떻게 걸으려고 이러는지. 하긴 이건 누구에게나 다 공통된 현상일 겁니다. 근육이 좀 오래 쉬었던 탓이겠죠. 삼거리에서 좌틀합니다. 벽소룡 대피소까지의 거리는 6.3km 정도. 한 2시간 반 정도 걸릴 거리로군요. 이번 회에는 기필코 벽소룡까지 진도를 빼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낙남정맥이 버티고 있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공부할 거리가 많으니 일단 구 대간길의 영신사 뒷문까지만 걷는 걸로 하죠. 대간길을 따라 대피소 삼거리에서 약 100여 미터 정도 걸으면 우측으로 넓은 공터가 나옵니다. 예전에 군부대가 주둔하던 곳이죠. 지리산에는 이렇게 군부대가 주둔하던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물론 빨치산 때문이었죠. 그 부대의 주둔으로 아무래도 식생의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중 제일 오염 정도가 심했던 곳이 길상봉의 노고단 바로 옆이었죠. 그 자리를 원상복구하느라 다 비탄 구간으로 막아놨고, 그래서 대항군들은 올바른 대항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곳은 헬리포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호젓한 길을 따르는데 조망터가 나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이제 이 정도는 다 읽으실 수 있으시죠? 우선 낙남정맥 라인을 따라 삼신봉을 읽고, 좌측으로 눈을 돌리면 거린골 남쪽으로 내대천의 흐름을 읽고, 낙남정맥의 삼신봉, 그리고 우측으로 흐르는 횡천지맥과 저 섬진강 건너 호남정맥을 볼 수 있으시죠? 백운산 좌측의 수호지맥의 억불봉과 우측의 도솔봉까지도 가늠이 되셔야죠. 오늘은 좀 조망이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것까지 가늠을 하셔야 합니다. 세석평전을 보면서 좌측으로 눈을 돌리면 오돈 방향으로 시루봉, 그리고 촛대봉입니다. 저 넓은 세석평전, 한때는 저여원이라 불리던 것을 일제가 세석평전으로 창제 개명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자의 생김새로 보아 그런 의견에 동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도솔산인 이영규님의 연구 결과를 보니 이 세석평전의 명칭 변천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전필제 김정주 선생이 지날 때인 15세기에는 저여원으로 불리던 것이 세석평지, 세적평전, 그런 이름을 거쳐 1903년 안익재 선생 때에 이르러 드디어 지금의 세석평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이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석평이라는 용어가 지금의 세석평전과 혼용이 되고 있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세석평전이라는 이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촛대봉 왼쪽으로 삼신봉, 일출봉, 그리고 천안봉도 가늠이 되시죠? 다시 걸어야죠. 숲으로 듭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아마 앞으로 대간길을 걸으실 때 이전같이 설렁설렁 다니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살피면서 걸으셔야죠. 혹시 조망이 터지지 않는 날이라면 글쎄요, 아마 가슴으로 읽으실 겁니다. 어쨌든 빨리 이 진도가 나가야 여러분들께서도 주위 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걸으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이제 곧 영신봉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이 종목이 나올 것입니다. 이 일대가 다 영신봉이라는 것이죠. 자세히는 이 길 바로 우측이 이 영신봉 정상이고, 영신봉 정상부는 현재 비탄 구간이라 우리는 온전한 대간길을 밟지 못하고 이렇게 우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신봉은 낙남정맥의 분기점입니다. 이 백두대간이란 큰 줄기에서 정맥이 분기한다는 것이죠. 즉 간에서 맥이 분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경포에서 얘기하는 남한 일대간 구정맥 중 그 정맥 분기점을 처음으로 이 영신봉에서 맞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곳입니다. 사실 나라 안의 모든 정맥은 이 백두대간에서 분기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맥 시스템상 우리가 대한길을 걸으면서 만나게 되는 정맥은 이 낙남정맥과 금남 호남정맥,
한남 금북정맥, 그리고 낙동정맥 등 4개에 불과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다른 4가지 이유는 침식과 풍화작용 등 지질학적 요인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정맥 하는데 오늘은 정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죠. 자,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정맥이 무엇입니까? 우선 이 정맥이라는 용어는 처음 상경표에서 사용한 개념입니다. 상경표는 우리나라의 산줄기 족보를 표로 만드는 엮은 표이자 책입니다.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던 개념이죠. 백교대간도 마찬가지죠. 대간은 우리가 알던 개념입니까? 1980년이나 되어서야 관심 있는 분들만 알게 되었었죠. 즉, 이우영 선생이 인사동의 한 고서점에서 헐어빠진 상경표라는 사료를 발견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일본 놈들에 의해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요즘 산줄기를 배우시는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산맥으로 배우는데 지금은 대간이라 정맥으로 바뀌었대요. 그럴까요? 아니죠. 하긴 상경표에 대한 기사를 싣는 기자가 써놓은 글을 보니 이 상경표를 조선시대의 산맥을 1대간, 2정간, 12정맥으로 분류한 것, 이렇게 써놨더군요. 창피한 줄 알아야죠. 또 어떤 분은 이 상경표의 저자가 신경준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암 신경준 선생의 업적은 100번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지만 무턱대고 그렇게 우기면 그것도 곤란하죠. 다음에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주저하다시피 아직도 태백산맥을 위시한 여타 산맥들은 아직도 교과서에서 건재합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산맥을 배우지 산줄기를 배우지 않습니다. 일본 놈들한테 산맥을 배워서 현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위 지략자라는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죠. 그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는 우리 역사학계도 같은 현상이라고 하죠. 뿌리 깊게 친일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며 걷고 있는 이 산줄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른 말로 분수계를 이야기합니다. 능선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리지라인 정도가 되겠네요. 용어에 주목합니다. 분수계 혹은 분수령이라고 그랬죠. 물을 가르는 경계 혹은 물을 가르는 산이라는 얘기죠. 고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령은 산봉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런 명제가 성립합니다. 첫째, 산줄기 즉 능선에는 물이 없다. 둘째, 물길 즉 물줄기는 산줄기보다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 셋째, 두 산줄기 사이에는 반드시 한 개의 물줄기가 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두 물줄기 사이에는 반드시 한 개의 산줄기가 있다. 넷째, 물줄기는 끊기는 법이 없이 이어져 흐른다. 이 얘기는 반대로 산줄기는 물줄기를 만나면 그 맥을 다하게 된다. 아주 중요한 거죠. 네 번째가. 이 네 번째 명제인 산줄기는 물줄기를 만나면 그 맥을 다하게 된다라는 것에서 정맥이나 지맥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되고 그 성립 요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크게는 박성태 선생님의 그 신백두대간이라는 이론도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네 가지 명제들은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죠. 이렇게 산줄기를 얘기할 때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산자 분수령입니다. 즉 산줄기는 물줄기를 넘지 못하고 산줄기는 물줄기에 울타리한다는 말인데, 이것도 진리죠. 그런데 이는 사실 대동여지도의 발문에 나오는 말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말은 어법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산줄기계에서는 어느 정도 굳어진 명제여서 이를 관형구로 이해합니다. 이 산자 분수령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뉴질랜드 사람으로 현재 굴에 살면서 북한의 백두대간 일부를 걸은 로저 셰퍼드는 그의 저서 백두대간 트레일에서 Ridge line is genuine in that it never crosses water라고 썼더군요. 이 산줄기에 반해 산맥은 산을 지질구조에 분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지형과는 달리 땅속의 지질구조를 지도에 표기한 것이므로 산줄기와는 그 출발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광물의 분포를 선요로 배열한 것, 즉 지질구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물줄기를 만나면 그 맥을 다하는 산줄기와는 달리 이 산맥은 물줄기를 건너기도 하니 실제 지형과는 일치하지 않는 인위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이 산맥 개념을 우리나라에 처음 접목시킨 사람이 바로 일본의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입니다. 고토 분지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더 자세한 것을 지금 알기 원하시면 역시 졸조 현호와 같은 백두대간 103쪽 이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얘기는 정리해야죠. 우리는 산맥 개념이 틀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산맥 개념을 중등학교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정도에서 배워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지금은 그 누구의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은 이 태백산맥을 위시한 여타 산맥이 아직도 교과서에 건재하는 이유는 이 고토 분지로, 아니 일본인 지리학자들이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게으름과 무능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상경표는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크게 대간과 정간 그리고 정맥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간은 줄기이고 맥은 가지입니다. 간은 백두산과 지리산의 예들임인 두류산을 잇는 우리나라의 산줄기의 기본 줄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북쪽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과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인 두류산의 첫 글자를 따서 백두간이라 이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아름다운 산줄기를 백두간이라 부르기에는 조금 무언가 부족했었나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고 모든 산줄기와 물줄기의 기본이라는 이 산줄기에 큰 대자를 붙여 백두대간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어떻게 이 백두대간의 시작이 북한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이고 그 끝이 남한에서 가장 높은 지리산입니까? 이 절묘한 신의 배려. 조석필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산은 자신들이 그곳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뽑힌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뽑힌 것이라고. 잠깐만요. 드디어 이정목을 만납니다. 이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우측이 영신봉 정상이니 이곳이 바로 영신봉 정상에서 시작한 낙남정맥이 이 좌측으로 내려가면서 삼신봉을 거쳐 무학산, 용지봉을 지나 김해에서 낙동강과 남해가 만나는 합수점까지 지나게 되는 것이죠. 무지하게 의미 있는 곳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 백두대간을 진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4개의 정맥 중 그 첫 번째라고. 얘기를 이어갑니다. 이와 같이 정맥은 이 백두대간에서 분기한 가지줄기입니다. 그 가지줄기 중 백두대간에서 흘러내리는 나라 안의 10대강, 즉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두만강 등이 바다와 만나는 합수점에서 그 맥을 다하는 산줄기로 상경표는 1정간 13정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즉 북한의 청천강 북쪽으로 흐르는 산줄기는 청북정맥, 남쪽으로 흐르는 정맥은 청남정맥으로 강 이름을 따서 산줄기 이름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강 북쪽으로 흐르는 산줄기는 한북정맥이 되며 남쪽으로 가는 산줄기는 당연히 한남정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령 한남 금북정맥이나 금남 호남정맥 등 겹침줄기라는 것이 있어 이 원칙에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건 여기서는 패스합니다. 또한 정맥이나 지맥을 분류하는데 합습정형, 울타리형, 산줄기형 등 3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것도 뒤로 밀고 여기서는 패스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경표의 분류는 지금의 과학적인 사고로 분류한다면 맞지 않은 부분이 여러 개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죠. 지루하시죠? 나이가 먹나 안 먹나 공부하고 머리 굴리는 건 아무래도 피곤하고 지겹기 마련입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면 몰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방송 자체가 백두대간과 산줄기를 제대로 알고 걷자는 데 주안점이 있으니 지리산이 끝날 때까지는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뭐 그냥 설렁설렁 걸을 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럼 뭐 다른 이들과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쉬면서 영상은 청왕봉에서 조망하는 그림을 가져오기로 하죠. 일출을 찍은 사진인데 운이 좋게 멋진 그림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그림 찾기가 힘들었지만 교통이 좋아진 지금은 천왕봉에서 이런 그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천왕봉 일출을 볼 수 있다? 다 거짓말이고 옛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 글을 좀 많이 접한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책 2권을 펴낸 산줄기 작가입니다. 먼저 출판한 책이 세정도서에 선정되었던 제 닉 현호를 따서 제목을 정한 현호와 걷는 백두대간이고 두 번째 쓴 책이 현호와 걷는 지리산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월간지 월간산에 2014년 5월부터 7개월간에 걸쳐 신상경표 박승태 선생님의 남한 7정맥을 해설한 글이 있습니다. 원상경표의 남한 9정맥을
박성태 선생님의 신상유표에서는 남한 7정맥으로 산줄기를 재판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가 해설을 했다는 것이죠. 즉 원상경표에서는 한북정맥, 한남금북정맥, 한남정맥, 금북정맥,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 낙동정맥, 낙남정맥 등 9정맥을 신상유표에서는 한북정맥, 한남정맥, 호서정맥, 금강정맥, 호남정맥, 낙동정맥, 낙남정맥 등 7정맥으로 재편한 것이죠. 또한 산줄기를 물줄기와 관련해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산으로 박흥섭님의 대한상경표의 전도사의 글을 자임하며 걷고 있으니 산줄기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라 봐도 될 것입니다. 7정맥이냐 9정맥이냐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자리가 아니고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해설이기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재미없더라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없는 것들이니 아주 생소할 겁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상경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800년경에 편찬한 상경표를 조선 광문회에서 영인봉으로 발행한 원상경표와 2004년 박성태 선생님께서 남한 1대간 7정맥, 6기맥, 162제맥으로 재편한 신상경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020년 1월 1일 산으로 박흥섭님이 정리하여 1대간 9정맥, 176지맥으로 분류한 대한상경표 등입니다. 먼저 신상경표와 원상경표의 차이점은 원상경표의 백두대간이나 정맥의 맥이 닿는 지점이 바다나 강이 아닌 산에서 어정쩡하게 끝나거나 국왕이 거주하는 수도를 국토의 중심으로 인식하여 그 주행 역시 10대관과 무관한 것으로 가는 것을 관련한 강의 하구로 돌리고 겹침줄기 문제도 해소한 것이 이 신상경표의 특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경표에서는 산줄기 주행이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고 지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진 산줄기를 찬성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결국 옥상옥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상경표에서는 정맥 이하의 산줄기는 모두 지맥으로 편입시키면서 그 산줄기의 유형에 순서를 두어 첫째, 합수점형, 둘째, 울타리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줄기형으로 구분을 하여 모든 산줄기가 30kg가 넘으면 그 유형에 따라 지맥이라는 계급의 득실 여부를 판단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은 대강길을 걸으면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상경표를 낙남정맥에 대입해 보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등로, 즉 대강길 우측의 봉우리가 바로 낙남정맥이 백두대간에서 가지를 치는 시발점이 되는 영신봉입니다. 원상경표와 대한상경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상경표에 들어오면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즉 원상경표에 따르면 이 백두대간의 영신봉에서 낙남정맥이 분기하여 김해시 상동면 소재 매리 2교에서 마무리하는 데 반해 대한상경표는 그 시작점이 원상경표와 같은 반면 그 종점을 용지봉에서 직진하여 녹산교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상경표에서는 신백두대간을 상정함에 따라 낙남정맥의 시작점이 옥산 부근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다만 그 종점이 대한상경표와 같은 녹산교에서 마무리되는 아주 재미있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개념들을 보면서 정리하자면 이 신상경표와 이 영신봉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원상경표와 대한상경표에서는 이 영신봉에서 낙남정맥이 분기한다고 보는데 신상경표는 입장이 다르죠. 즉 신상경표에서는 원상경표와 대한상경표가 영신봉을 지나 천화봉까지 이르는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은 구간이 백두대간에 들어가는 데 반해 신상경표의 백두대간은 여기 이 영신봉에서 천왕봉을 하는 게 아니라 우트라여 옥산 부근에서 금호산 방향으로 진행하여 노량에서 백두대간이 끝나는 걸로 하고 천왕봉에서 맥이 다하는 백두대간과 차별화하여 신백두대간으로 새롭게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정맥이나 지맥도 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맥을 다하여야 하는데 백두대간이 물을 만나는 것도 아닌 천왕봉에서 맥을 다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게 그 골자입니다. 그러니 신상경표에서는 옥산 부근에서 낙남정맥이 시작하여 김해의 녹산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고 그 이름도 낙남정맥이 아닌 신낙남정맥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해가 좀 가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뭐 개념 정리만 하셔도 다행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쉬워지겠죠. 자, 이제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경표를 보면 낙남정맥은 백두대간이 출령에서 붕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도를 보면 출령이라는 지명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출령이 어디입니까? 상경표에서 얘기한 낙남정맥의 분기인 출령이 지금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야 출령은 무조건 영신봉이 되어야 합니다. 옛 문헌을 살펴봅니다. 중보 문헌 비고 여지고에 보면 이 출령의 한 기슭은 남쪽으로 이산, 모방산에 이르며 남쪽에 하동부의 취소가 있다고 적고 있으니 이 출령이 지리산에서 하동으로 가는 길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김선신의 두리전지에 따르면 반야봉이 동남으로 흘러 출령이 된다. 출령에서 동남쪽으로 들어가는 첫머리가 영신대이다. 영신대의 동쪽이 세석평이며 동북으로 흘러 중봉이 되며 십리를 흘러 천왕 상봉이 된다. 여기서 나온 지명이 반야봉, 영신대, 중봉 정도인데 이때 중봉은 촛대봉이니 출령을 영신봉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상경표에 보면 낙남정맥은 지리산의 출령에서 가지를 친다고 나와 있으니 현대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출령은 영신봉이 당연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지나온 촛대봉은 5만 가지 이름을 다 가진 봉우리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영신봉은 예전에는 자기 이름이 없던 무명봉 신세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출령은 곧 영신봉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선인들의 산행기를 봅니다. 즉 전필제 김종직이나 김일손, 남여원, 유몽인 등 옛 선인들의 산행기를 보면 이들은 이름도 없던 이 영신봉을 의식하지 않고 바로 영신사나 빈바람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곳을 지난 때인 1472년부터 1611년까지는 적어도 무명봉이었다 할 것입니다. 즉 이 상경표가 만들어진 시기는 통설에 의할 때 적어도 순조 즉위년인 1800년 이후이니 18세기 말 정도까지는 무명봉이었다는 것이죠. 유력한 두 분의 견해를 살펴봅니다. 최석기 교수님은 빈발봉을, 도솔산인 이영규님은 개족봉을 각 영신봉의 옛 이름으로 봅니다. 하지만 1487년 10월 1일 이곳을 지나던 추강 남여원의 산행기를 보면 향자음을 떠나 소년대에 올랐다. 솜대를 뚫고 개족봉을 지나 30리길을 걸어 빈바람에 닿았다. 암자 아래 영신함이 있었다 라고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영신함은 영신사인데 이 영신사는 빈바람 바로 아래에 있었던 암자였죠. 그러니 빈바람이 오히려 이 영신봉에 더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고 영신봉과 빈바람의 거리는 채 몇백 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추광이 향저감을 떠난 경로를 살펴봐도 향저감은 장토목 바로 옆에 있는 암자이고 소년대는 연화봉이었습니다. 추광은 개족봉에서 30리길을 걸어 빈바람에 도착하였다고 하니 거리상으로 봐도 개족봉은 절대로 영신봉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해집니다. 나아가 옛 선인들의 글은 숫자에 관한 한 뻥이 좀 심함을 감안해 볼 때 개족봉은 생김새로 보나 유래로 보나 지금의 촛대봉으로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영신봉은 문명봉으로 보고 오히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 출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상경표를 제작했던 1800년경 지리와 지도에 관한 한 프로들인 이 제작자들은 분명 군현지도와 읍지를 토대로 이 상경표를 작성했을 것인데 당시 그 군현지도에 이 봉우리 이름이 없었다면 함양이나 산청 사람들에게 물어서라도 표기하였지 이 중요한 분기점을 절대로 허투루 표기하였을 리는 만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18세기 말에는 이 영신봉이 출령으로 불렸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촛대봉의 수많은 이름 중에 취봉은 보이지만 출령은 보이지 않고 둘째, 나아가 전필제 김종직의 산행기를 보면 이 저여원, 즉 세석평전에는 매를 잡는 이들이 거주하는 초막들이 여러 채 있었던 곳이기도 하였으니 상경표를 집필하는 제작자들이 이에 착안하여 이 지금 영신봉을 출령으로 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셋째, 그런데 령은 고개를 말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령이란 한자의 훈에는 고개뿐만 아니라 산봉우리란 뜻도 있으니 상경표 제작자나 주민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교하기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대동여 지도를 보면 물론 천왕봉의 위치가 좀 잘못 그려져 있긴 하지만 주변에 신흥사나 쌍계사가 제대로 그려져 있고 그 산줄기가 낙남정맥에서 벗어나 하동으로 향하고 있음을 볼 때 그 갈림봉인 출령이 이 영신봉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낙남정맥은 이 출령, 그러니까 백두대간의 영신봉을 시작하여 김해의 용지병을 지나 녹상교에서 끝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낙남정맥의 종점이 분산이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여기서 논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습을 해봅니다. 이 낙남정맥은 이 영신봉에서 가지를 쳐서 아까 보았던 삼신봉에서 좌틀하여 옥산을 거쳐 김해의 녹산교 부근에서 낙동강과 남해가 만나는 곳에서 맥을 다하는 정맥입니다. 이 낙남정맥은 낙동강의 남서쪽에 있는 산줄기로 낙동강과 섬진강을 가릅니다. 그러니 저 낙남정맥의 북동쪽으로 흐르는 물들은 모두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서쪽으로 흐르는 물들은 모두 섬진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저여원 즉 세석평전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은 거림을 지나면서 내대천이 되어 중산리에서 내려오는 시천천으로 모여 덕산에서 덕천강이 된 다음 남강이 되고 그 다음 낙동강이 됨을 이미 살펴봤죠. 즉 덕산마을 원리교에서 덕천강에 합류가 되고 진양호에서 남강이 된 다음 의령과 창녕 그리고 함안이 되는 곳에서 낙동강에 흡수가 된다고. 절대 독자적으로 남해바다나 섬진강을 만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 낙남정맥 너머의 섬진강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또 볼 겁니다. 그런데 그 너머의 물들은 즉 백두대간 북쪽의 물들은 지금 이 줄기가 백두대간이므로 그 너머의 물줄기는 낙동강에 다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노고단에 가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니 여기서는 백두대간 남쪽만 우선 보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가던 길을 가야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재미없는 얘기들을 들으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가죠. 영신봉 이정목을 지납니다. 이 이정목 우측으로는 영신봉 정상, 좌측으로는 낙남정맥을 이어가는 정맥길이죠. 이곳이 상경에서는 낙남정맥이 붕괴하는 곳으로 중요하지만 인문지리적으로는 경남 산청군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함양군과 하동군의 군계를 따라 걷게 됩니다. 역사지리적으로는 좌측으로 영신사가 있는 곳이니 이는 여러가지 사건과 얘기들을 들려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비가 오면 남쪽으로 떨어지는 물은 모두 내대천유로 모여 낙동강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삼도봉 즉 하동군이 끝난 날라리봉까지의 빗물들은 모두 화개천유로 모여 섬진강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낙남정맥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정목을 지나 우리가 걷는 구간은 영신봉을 우회하는 길입니다. 즉 사면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좌측으로 터지는 영신대 즉 영신사와 이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칠선봉은 다음 회로 미립니다. 어려운 얘기 들으시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들으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